몇 해 전 나는 지금까지 당신이 배운 것 중 최대의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라디오 프로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내 대답은 간단했다. 내가 배운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면 당신의 인품을 알 수 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즉, 정신태도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에머슨도 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사실이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문제는 옳게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만일 그 목표에 성공한다면 온갖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의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렇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 즐거워질 수 있다.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하게 된다. 또한 무서운 생각을 하면 무서워진다. 병적인 생각을 하면 병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한다. 아울러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자기연민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멀리하게 된다. 노먼 빈센트 필은 그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 그 자체가 바로 당신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무조건 낙천적인 태도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불행스럽게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강조하는 것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심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이제 그 점에 대해 알아보자. 교통이 혼잡한 뉴욕거리를 횡단할 때 나는 조심은 하지만 걱정을 하진 않는다. 조심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찾아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걱정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원의 테두리를 빙빙 도는 것과 같다. 자신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조심하는 사람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로엘 토머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그가 제1차 대전의 앨런비 로렌스 작전을 찍은 유명한 필름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 그와 친해졌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여러 전선에서 많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는데 T.E. 로렌스가 이끄는 아라비아군의 활약과 앨런비 부대가 성지를 탈환하는 다큐멘터리는 특히 훌륭했다. 팔레스타인의 앨런비와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제목의 그의 강연은 런던은 물론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계속된 그의 강연과 영화 때문에 런던의 오페라 시즌이 6주나 연기될 정도였다. 런던에서 큰 성공을 거둔 그는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호평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생활을 기록할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는데 의외의 문제들이 발생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그가 런던에서 파산한 것이다. 그 당시 나는 그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들은 라이온스의 코너 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싸구려 식사로 견뎌야만 했다. 그나마도 토머스 씨가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화가 제임스 맥베이 씨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했다면 아예 그 레스토랑조차 갈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로엘 토머스 씨는 막대한 부채와 심각한 시리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역경에 굴복하면 채권자와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꽃을 사가슴에 달고 거리를 활보했다. 그에게 실패는 게임의 일부에 불과했다. 실패는 정상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꼭 겪어야 할 훈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정신적 태도는 육체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병리학자 J.A. 헤드필드는 힘의 심리학이라는 저서에서 그 점을 설명했다. 나는 악력계를 사용하여 정신적 암시가 완력에 미치는 영향을 3명의 남성에게 실험해보았다. 그는 피실험자들에게 3가지의 다른 조건에서 악력계를 힘껏 쥐어보게 했다. 보통의 맑은 정신일 때의 평균 악력은 101파운드였다. 그 다음엔 피실험자들에게 최면을 걸어 당신들은 참으로 힘이 약하다는 암시를 준 후 실험해보니 29파운드로 줄어들었다. 보통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3사람 중에 1명은 권투 선수였는데 최면을 걸어 암시를 주자 내 팔은 어린아이의 팔처럼 작다고 말했다. 그리고 3번째 테스트에는 그들에게 강하다는 암시를 주었다.
결과는 놀랍게도 평균 악력이 142파운드에 달했다. 마음속으로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자 실제 육체적 힘이 50%나 증가한 것이다. 생각이 갖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 하나를 소개한다. 이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쓸 만큼 길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 서리가 유난히 많은 10월의 어느 밤이었다.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던 한 여인이 매사추세츠주 암스베리에 사는 퇴역 해군 대령의 부인인 마더 웹스터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마더 웹스터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피골이 상접한 가련한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그로버 부인이라고 이름을 밝힌 여인은 밤낮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웹스터 부인은 그럼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떻겠어요? 난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다. 그로버 부인이 얼마 동안 마더 웹스터와 함께 살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그곳에 사는 동안 뉴욕으로부터 웹스터 부인의 사위인 빌 에리스가 휴가를 얻어 찾아왔다. 그는 그로버 부인을 보자 집에 뜨내기를 둘 수 없다며 부인을 쫓아내고 말았다.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얼마 동안 떨고 있다가 마침내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났다. 이야기는 단순하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곡절이 숨어 있다. 빌 에리스가 쫓아낸 그 뜨내기 여인은 훗날 세계 역사상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운명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름 아닌 메리 베이커 에디, 즉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창시자로서 수백만 신도들의 숭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녀는 질병, 비애, 비극을 제외하면 일생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의 첫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안 돼 죽었고 두 번째 남편은 다른 유부녀와 바람이 나 달아났다가 빈민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가난과 병과 질투 때문에 아이가 4살 때 버려야만 했다. 그 후로 아들 소식은 듣지 못하다가 31년 뒤에야 아들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원래 허약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신요법의 과학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져왔다. 그런 그녀의 생애에 극적인 전기가 일어난 것은 매사추세츠주 린에서였다. 어느 추운 날 아침 상가를 걷고 있을 때 그녀는 얼어붙은 길바닥에서 넘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그녀는 척추를 몹시 다쳤기 때문에 그 발작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의사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며 만일 살아난다 해도 2번 다시 걷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죽음의 침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누워 메리 베이커 에디는 성서를 펴들고 거룩한 손길의 인도를 받아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읽게 되었다.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길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하였노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바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의 그 말씀은 내 몸속에 커다란 힘과 크나큰 신앙, 크고 격렬한 회복력을 불러일으켜 그 자리에서 침대를 떠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에디 부인은 또 이렇게 말했다. 그 경험은 내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의 원인은 마음속에 있으며 모든 결과는 정신적 현상이라는 과학적 증거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리 베이커 에디는 신흥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사제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창시한 크리스찬 사이언스는 여성에 의해 창시된 유일한 종교로서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 중에는 카네기라는 자는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홍보를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다. 나는 분명히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신도가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는 힘의 위력을 확신하고 있다. 35년 동안 성인 강좌를 개설해 강의를 한 결과 나는 누구나 생각을 바꿈으로써 걱정과 공포, 그 밖의 온갖 질병을 몰아내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조금도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생각의 힘이 믿기 어려운 변화를 일으킨 예를 들어보자. 이 이야기는 내 강좌의 수강생에게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다. 그는 심한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인은 걱정 때문이었다. 그 수강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매사에 걱정이 많았다. 지나치게 말랐다든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가, 결혼할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시련을 당하지나 않을까, 선량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늘 걱정을 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어떤 때는 위암에 걸린 것 같아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는 몸 안에 긴장과 걱정을 가득 담고 지냈다. 나는 안전밸브가 없는 보일러와 같은 상태였다. 점점 압력이 높아져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다. 그러다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다. 아직 신경쇠약증에 걸리지 않았다면 절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아무리 지독한 육체적 고통도 걱정에 시달리는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신경쇠약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생각을 조절할 수가 없었다. 또한 나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작은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랐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울부짖은 적도 있었다. 매일매일이 걱정의 연속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 정도가 되자 나는 강에 뛰어들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는 고심 끝에 플로리다로 갈 생각을 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플로리다행 기차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배웅을 나온 아버지가 한 통의 편지를 주면서 플로리다에 닿을 때까지는 열어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관광객들이 한창 몰려드는 시기에 플로리다에 도착했다. 호텔이 만원이라 어느 주차장에 침실을 빌린 나는 마이애미로 떠나는 부정기. 화물선의 일자리를 찾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해안가를 거닐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생활은 고향의 생활에 비해 나을 것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아버지의 편지를 뜯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었다. 아들아, 너는 집에서 1500마일이나 떨어져 있지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을 것이다. 내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단다. 왜냐하면 너는 걱정의 씨앗을 몸에 지니고 갔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다. 너의 몸이나 마음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 당면한 사태가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태에 대한 너의 생각이 너를 해쳤던 것이다.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이란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돌아오거라. 그렇게 되면 너의 병은 이미 나은 후일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화가 치밀었다. 이제껏 내가 원했던 것은 동정이지 교훈이 아니었다. 나는 몹시 흥분하여 2번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마이애미의 어느 골목길을 걷다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 앞에 이르렀다. 나는 딱히 갈 곳도 없어 그곳에 들어가 설교를 듣게 되었다. 설교 내용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자는 한 도시를 함락시키는 자보다 강하다라는 성경 구절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신성한 교회에 앉아 들은 설교는 신비롭게도 아버지의 편지와 거의 같았다. 그것을 깨닫자 머릿속에 쌓였던 먼지들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생전 처음으로 사물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었고 내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참다운 광명의 빛을 느끼며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전 세계와 인류를 바꿔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바꾸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즉 마음의 카메라 초점을 바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고 4개월 뒤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여인과 결혼했다. 지금 우리 부부는 5남매의 자식을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 신경쇠약으로 시달리던 지난날엔 18명의 부하 직원을 둔 작은 백화점의 주임이었지만 현재는 450명의 종업원을 둔 공장의 이사로 일하고 있다. 이제 내 생활은 순조롭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원만하다. 나는 인생의 참다운 가치를 만끽하고 있다고 믿는다. 가끔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마음의 카메라 초점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타이른다. 그러면 만사가 해결된다. 나는 지난날 신경쇠약에 걸렸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각이 마음과 육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생각을 거스르지 않고 유용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있다. 내 걱정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옳았다. 그렇게 깨달은 순간 나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상의 이야기가 그 수강생의 경험담이다. 생활에서 얻는 마음의 평화나 기쁨은 사는 곳, 가지고 있는 것, 직업 등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외부 환경은 거의 관계가 없다. 하퍼스 페리에서 미국의 병기고를 습격하여 노예들에게 반란을 교사했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을 받은 존 브라운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는 관 위에 실려 처형대로 보내졌는데 그의 곁을 따르던 간수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브라운은 냉정했다. 그는 버지니아의 블루리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일찍이 내가 천천히 구경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다. 라고 감탄했다. 남극에 처음으로 도달한 영국인 로버트 스코트와 그 대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귀환 여행은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식량은 떨어졌고 연료도 없었다. 그들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다. 사나운 폭설이 열하루 밤낮 동안 극지의 벌판을 휩쓸었고 빙판 이곳저곳에 균열이 생기고 장애물이 솟았기 때문이었다. 스코트와 그 대원들은 죽음의 순간이 닥쳤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만일을 대비하여 상당량의 아편을 휴대하고 있었다. 먹기만 하면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않고 편안한 꿈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아편을 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쾌활한 노래를 소리쳐 부르면서 죽어갔다. 그 사실은 8개월 후 수색대가 그들의 유서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렇다. 만일 우리가 용기와 평정의 창조적 사고력을 지닐 수 있다면 자기의 관에 걸터앉아 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굶주림과 혹한으로 죽어가면서도 유쾌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맹인이었던 밀턴은 이미 300년 전에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마음은 스스로의 터전이다. 그 안에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니.